저희 엑시나는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원래는 이름이 저기 밑에 메티스 X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름도 조금 복잡하고 조금 더 간결하고 임팩트 있는 이름이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좀 있고, 그래서 엑시나라는 이름으로 최근에 사명을 좀 바꿨고요. 저희 엑시나는 일단은 팹리스 스타트업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많이 하는 NPU 스타트업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처럼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근데 저희가 바라보는 이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의 방향이 GPU나 NPU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의 어떤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그게 아마도 여기 이제 김신수 교수님 랩에서도 오셨으니까 아마 SSD에 익숙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테고, 저도 원래 백그라운드가 또 SSD 쪽이기도 하고 해서 원래 그쪽에서 원래 하려고 했던 그런 풀려고 했던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을 CXL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제 간단한 소개부터 드리자면, 저는 저기 여전히 메티스 X라는 게 좀 남아있네요. 네, 칩 프로덕트 오피서고요. 엑시나의 프로덕트는 이제 제가 조금 저희 팀의 구조상 이제 대표님, CEO님이 계시고 CTO님이 계시는데, CTO님은 좀 더 하드웨어, SoC 이런 쪽에 좀 많이 개발을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고, 저는 좀 더 소프트웨어 솔루션, 그다음에 이거를 고객한테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그런 프로덕트 형상. 아무래도 이제 하드웨어, 물론 하드웨어도 프로덕트이지만 저희 같은 이런 솔루션 제품들을 사용을 할 때는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접점들이 훨씬 더 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GPU를 쓰더라도 실제로 GPU와 만나는 지점은 CUDA 이듯이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덕트를 잘 딜리버리 하기 위한 그런 설계들을 주로 이제 맡고 있고요. 제 이전 경력들은 다음 페이지에도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엑시나는 이제 CXL 컴퓨테이셔널 메모리라는 거를 만들고 있어요. 이제 보통 CXL 하면은 여전히 처음부터 그랬지만 담론은 모두 CXL 메모리 익스펜션에 이제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메모리를 어떻게 확장하고 이걸 어떻게 빠르게 좀 더 빨리 이 레이턴시를 줄이고 빠르게 서비스를 하고, 혹은 이걸 어떻게 잘 풀링, 쉐어링해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쓰고, 물론 이제 의미 있는 방향이고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챌린지도 있고 좋은데,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은 거기 CXL 디바이스야말로 컴퓨테이션이 실제로 들어가서 실제 워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플레이그라운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진짜 제너럴 컴퓨팅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와 어떤 피처를 가져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AI DNN 돌리는 거 이런 것들은 GPU나 NPU들이 열심히 하고 거기서 이제 잘 하고 계시니까, 저희는 조금 더 전통적인 빅데이터 혹은 데이터베이스 어떻게 부르던 간에 그런 데이터들을 핸들링하고 저장하고 필터링하고 이런 류의 어떤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문제들, 데이터 문제들을 더 좀 잘 풀어보자 라는 쪽에 좀 더 포커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하시는 분들도 아마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운이 좋아서 이제 창업한 지 이제 3년이 조금 지난 것 같은데요.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펀딩도 좀 많이 받았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더 멀기는 하지만 반도체 만드는 게 워낙 돈이 많이 드는 일이긴 해서 네, 그렇긴 하지만 네, 아직까지는 펀딩도 잘 받고 꽤 이제 순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진짜 테크니컬한 이야기 이제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다들 아시겠지만 컴퓨터 아키텍처에 유명한 교수님 두 분이 쓰고 우리가 다 대학원 교재로 쓰는 컴퓨터 아키텍처 책이죠. 이 책에 이제 새로운 챕터가 하나 추가됐는데,
이게 도메인 스페시픽 아키텍처라는 챕터가 이제 새로 최근에 추가가 됐고, 여기서 이제 하는 말은 이거예요. 이제 더 이상 반도체 기술이 스케일링 되는 게 거의 이제 끝나가거든요. 사실 뭐 한 20년 전부터 끝날 거다, 곧 끝날 거다 이렇게 했지만 아직도 안 끝나고 있기는 한데, 이게 뭐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메모리 기술 같은 경우에 뭐 10나노 때 진입한 지 뭐 10년 이미 넘었는데 이제 진짜 잘 안 내려가요. 14나노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서 지금 쩔쩔매고 있거든요, 다들. 그래서 이제 진짜 반도체 기술이 이제 끝이 다 와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사실은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예견된 일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 반도체 기술이 더 이상 발달을 못하니까 우리 컴퓨터쟁이들은 그냥 주어진 것만 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전보다 좀 더 나은 어떤 물건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좀 더 효율성 높은 어떤 컴퓨팅들을 개발해내야 되고, 그게 이제 우리 엔지니어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 것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모든 걸 다 잘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던 시대가 이제 좀 지나가고, 어떤 특정 도메인, 특정 잡을 좀 더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 사실 뭐 GPU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GPU가 이전에는 뭐 그런 니즈가 좀 약하기도 했지만 아무도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생각을 별로 안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텔 CPU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인텔이 열심히, 뭐 물론 인텔은 열심히 했겠죠. 인텔이 열심히 해가지고 한 2년 뒤면은 2배 성능 좋은 거, 코어 2배 많은 거, 뭐 2배 더 빠른 거 이런 걸 2년마다 계속 내니까 이 인텔 CPU보다 더 어떤 잘할 수 있는 어떤 가속기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보이는 인텔 CPU를 타겟으로 얘보다 더 잘하게 만들면 2년 뒤에는 인텔이 그냥 그것보다 더 좋은 걸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어도 이 프로세스 기술의 발전과 이 반도체 자체의 어떤 덴시티가 높아지면서 그냥 컴퓨팅 파워가 2배씩 증가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굳이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GPU 같이 매트릭스 연산을 잘하는 걸 만들어 봤자 사실 그게 쓰일 때쯤이 되면 GPU가 그만큼 이미 잘하고 있고, 이 녀석은 매트릭스밖에 못하는데 저 녀석은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고, 이런 게임을 하는 건 되게 이제 시작부터 지는 게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메인 스페시픽 아키텍처라는 게 물론 뭐 되게 아름답고 뭐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주제긴 하지만 실제로 상용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근데 이제 세상이 좀 바뀌었죠. 물론 이제 AI 덕분이긴 한데, 점점 이제 CPU는 뭐 여전히 CPU는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도록 만들죠. 심지어 AI도 뭐 매트릭스 연산도 더 잘하려고 더 크고 빵빵한 무슨 AMX 뭐 이런 인스트럭션 넣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들고는 있지만, 그치만 이제 AI에서는 GPU를 써야 된다,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어떤 특정 도메인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IPU 혹은 DPU라고 불리는 그 인프라를 관리하고 뭐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주고 데이터 트랜스퍼하는 그런 부담들을 GPU로부터 좀 덜어주는 그런 스마트닉 혹은 뭐 IPU 이런 도메인에서도 이미 상당 부분 원래 CPU가 하던 어떤 뭐 네트워크 프로토콜 처리라든지 스위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가서 또 오프로딩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자연스러워졌죠. 또 요걸 하고 계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저 두 분야하고는 또 조금 다르게 옆에 또 있는, 전통적으로는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고 심지어 스토리지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어떤 영역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 뭐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뭐 압축 풀고 테이블 스캔하고 뭐 필터 좀 해서 보내고 뭐 이런 것들, 뭐 사실 다 많이 연구해 보신 주제들, 익숙하신 주제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필드에서 사실 그다음에 뭐 시도가 없었던 거는 아니지만, 이게 SSD라는 틀 안에 갇혀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랑,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CXL이라는 이제 메모리 프로토콜 위에서 메모리 스페이스에서 이런 프로세싱을 하는 거는 좀 이제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희는
이런 메모리와 데이터의 도메인에서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떤 컴퓨테이션, 도메인 스페시픽한 그런 컴퓨테이션, 그것들이 이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역이고, 이 방향으로 가야 사실은 CXL이 그냥 단순히 니치의 어떤 매물을 좀 공유해서 뭐 10% 정도밖에 안 되는 어떤 개인을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이게 CXL을 인터페이스로 사용을 하는 거지, 사실 CXL 메모리의 어떤, 물론 CXL 메모리의 베네핏과 그 뭐 시멘틱을 잘 이용하는 거기는 하지만 CXL 메모리 자체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PCI 익스프레스를 사용한다고 해서 다 GPU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PCI 익스프레스를 사용한다고 SSD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 안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CXL을 인터페이스로 사용하고 그 위에서 메모리 위에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이제 어떤 밸류를 추가하겠다. 이게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컴퓨테이션이 뭐냐, 아까 시작할 때 이제 AI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요즘은 근데 뭐 데이터들이 다 또 AI로 흘러 들어가고, 요즘 팔란티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데이터 분석이 AI의 뭐 가장 핵심에 있는 어떤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주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네, 뭐 어떤 메모리에 대한 어떤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접근과 그렇게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나 높은 인텐시티로 컴퓨테이션을 하느냐로 한번 이 사분면을 나눠보면, 여전히 인텔 CPU 같은 제너럴 퍼포스한 그런 CPU들은 뭐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도록 이제 잘 설계되어 크고 아름답게 설계되어 있는 건데, 이제 GPU 같은 경우에는 역시 어떤 덴스한 컴퓨팅, 한번 매트릭스라는 게 한번 읽어오면 각 엘리먼트를 여러 번 사용해서 여러 번 곱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 번 활용하게 되고, 그래서 보통 NPU, GPU들은 좀 큰 SRAM 버퍼 같은 걸 가지고 밴드위스를 좀 절약하면서 이걸 여러 번 사용해서 엘리먼트들의 곱들을 이제 한 번 불러온 메모리 어떤 데이터를 여러 번 활용해서 이제 계산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그런 옵티마이제이션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컴퓨팅이 굉장히 덴스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이제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는 그거에 좀 반대 방향에 있는데, 오퍼레이션 자체는 한번 읽으면 그렇게 여러 번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필터링을 한다. 그러면 이거 읽고 판단하고 나면 사실 다시 뭐 쓰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이거 필터를 해서 OX 뭐 이거 버리거나 갖다 놓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뭐 압축을 하던, 아니면 뭐 어떤 스트링을 찾던, 보면 거의 다 이렇게 스캔에 가까운 그런 오퍼레이션에 한 번 읽은 데이터가 여러 번 사용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오퍼레이셔널 인텐시티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 대신 메모리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 왜냐면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어떤 오퍼레이션들이요. 그래서 데이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싱글 스레드, 싱글 프로세서로 처리하기에는 데이터 양이 너무 많고 어떤 성능에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다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에서 수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애초에 병렬 처리를 고려한 그런 알고리즘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고,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저런 데이터베이스, 뭐 스토리지, 아니면 좀 더 멀리 가면 이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같은 어떤 그런 스파스한 그런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이제 로우 레벨에서 하나씩 액세스하고 그것들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바틀렉인 그런 오퍼레이션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고, 거기에 이제 저희는 좀 더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어프로치들이 사실 뭐 인메모리 프로세싱 혹은 뭐 PIM 뭐 이런 이름으로 많이 이미 연구가 되고 있었고, 그 디그리에 따라서 아예 저렇게 뭐 거의 아날로그 컴퓨팅, 메모리 소자 자체가 컴퓨팅까지 해주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메모리 소자 바로 옆에 컴퓨팅 유닛을 놓는 뭐 언mem이나 이런 PIM 하는 분들이 이제 채택하는 그런 아키텍처도 있을 수 있고, 요즘은 뭐 HBM4 같은 경우에 이제 HBM 베이스 다이에 어떤 로직을 더 집어넣어서 여기에서 어떤 뭐 처리를 좀 하고 가져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비밀이지만 이제 그런 베이스 다이에 컴퓨팅을 놓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뭐 비밀도 아니죠. 이제 그런 어떤 HBM 베이스 다이에 그런 로직을 넣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이제 멀리 떨어지면 저희처럼 컴퓨터
그냥 기존 컴퓨터 아키텍처랑 사실 아주 뭐 유사하죠. 그냥 메모리 칩들이 있고 그 메모리 칩들을 통제하는 어떤 중앙 컨트롤러가 있는데 이 녀석이 호스트 디바이스가 아니라 우리 호스트 디바이스는 따로 있고 CXL 디바이스, CXL 메모리 디바이스에 있는 컴퓨팅이 이 데이터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 사이는 CXL 링크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디그리에 따라서 아예 메모리랑 붙어 있는 쪽부터 시작해서 메모리랑 먼 쪽까지 여러 이제 방식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이제 장단점이 또 다 있겠죠. 사실 그리고 피저빌리티 측면에서 조만간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뭐가 제일 높으냐. 사실은 기존 컴퓨팅과 닮아 있는 쪽이 컴퓨팅 모델도 그렇고 프로그래밍 모델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방식에서도 훨씬 더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이쪽이 제일 먼저 되고 점점 이제 안쪽으로 이제 들어갈수록 사실은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날로그는 너무 멀리 가니까 저렇게 D램 뱅크에다가 컴퓨팅을 놓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D램 뱅크에 있는 데이터밖에 못 다루거든요. 생각해보면 되게 이게 큰 약점이에요. 왜냐면 데이터가 그 뱅크 안에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사실상 CPU로 다시 가서 퍼주거나 뭐 이런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어울리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뭐 물론 강력한 성능을 낼 수도 있지만 전체 어플리케이션 구조나 데이터 스트럭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키텍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디플로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쪽 이제 더 메모리 셀과 가까워질수록. 그래서 저희는 생각하기를 이제 우리가 이네이블 할 수 있는 기존 컴퓨팅 구조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먼저 이네이블 하고 조금 더 가서 이런 베이스 다이 같은 좀 더 이제 밴드위스를 많이 사용할 수 있지만 좀 더 제약이 있는 이런 컴퓨팅으로 가고 이런 순서대로 결국 이네이블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쪽으로 그래서 니어 메모리 프로세싱이죠. 인 메모리 프로세싱은 조금 더 뭐 저쪽 메모리 쪽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밴드위스 활용 측면에서는 메모리랑 붙어 있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뭐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럼 왜 CXL이냐? 사실 서두에 이런 반도체 기술이 세츄레이션 되는 거를 뭐 10년 전부터 다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뭔가 엔지니어들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10년 전부터 사실 CXL 비슷비슷한 그런 프로토콜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뭐 아주 오래된 걸로는 젠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C6, 오픈캐피 이런 이제 다양한 프로토콜들이 있었는데 그런 프로토콜들이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는 PCI 익스프레스 위에다가 어떤 프로토콜을 더 씌워서 이제 메모리 확장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런 거였고 실제로 뭐 IBM 같은 경우에는 그걸 막 구현해서 실제로 뭐 집어넣기도 하고 없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계속 코어 덴시티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다이아몬드 래피드 6세대 프로세서는 160코어인가요? 그게 칩릿 4개 다이를 묶어서 160코어 정도를 이제 하나의 소켓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전 세대는 최대 54코어인가 그랬거든요. 그 전 세대가 이제 마지막 모놀리틱이었는데 그 전전 세대군요. 네, 모놀리틱이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코어 숫자는 3배가 늘었는데 메모리는 늘었을까요? 메모리는 서버 여러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모리 더 꽂을 데가 없어요. 뭐 더 늘고 말고 할 수가 없는 게 메모리 딤 카드를 더 꽂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요. 거기에 CPU 근처에 꼽혀야 되잖아요. 굉장히 이제 패럴 버스고 하이스피드로 동작하기 때문에 CPU 바로 옆에 이렇게 꽂아야 되는데 CPU 옆에 공간이 없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뭐 꽂고 싶다고 해서 꽂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패키지 디자인상 핀도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도 않고 그래서 뭐 크게 디자인해야 12채널, 대부분 8채널 그 정도를 꽂을 수 있는 게 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D램 밴드위스가 2배가 됐나요? 아니거든요. DDR4에서 DDR5로 갔다고 해서 D램 밴드위스가 2배 되지 않았어요. DDR4가 3200mts가 최고였는데 DDR5의 처음 시작이 4800, 요즘 나오는 게 5600 정도 되죠. 그러니까 애매하게 조금 증가했지만
코어 숫자가 3배 증가한 거에 비하면 턱도 없는 그런 증가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도 이제 칩릿은 더 많이 칩릿을 박을 것 같고 코어 숫자는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D램 밴드위스는 늘어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이제 그럼 이제 뭔가 인텔도 이제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원래 인텔의 그 소켓 연결하던 프로토콜이 있어요. DPI라는 프로토콜. 그걸 일부 오픈해서 도네이션 한 게 CXL의 어떤 시작이요. 이게 오픈 프로토콜이란 게 장단점이 있어요. 자꾸 이야기가 옆으로 새는데 엔비디아가 NV링크를 잘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들만 쓰기 때문이거든요. 엔비디아가 다음번 칩을 만들 때 이전 호환성 같은 거 다 지원 안 해요. 그냥 가요 그냥. 네. 그래서 뭐 다 버리고 내 거 다 쓰고 나만 쓰고 하면은 이거 별로 만들기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PCI 익스프레스는 이전 세대 다 호환해야 되고 PCI 젠 1부터 젠 6까지 다 호환해야 되고 벤더들 다 호환돼야 되고 뭐 이런 리퀘어먼트들이 자꾸 걸려요. 그러면 이제 나는 속도를 높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주변에 있는 같이 에코시스템 파트너들이 속도를 같이 올려주지 못하면 이게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픈 표준들이 이게 앞으로 나가기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CXL 뭐 엔브링크보다 느리잖아. 뭐 느린 거 맞는데 그만큼 이게 끌고 가고 있는 에코가 많기 때문이고 그만큼 참여하고 있는 파트너들이 많기 때문에 좀 느릴 수밖에 없어요. 뭐 그렇다고 이제 그래서 CXL이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느려서 저희도 좀 답답합니다. 사실은 좀 더 빨리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은 플레이어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이스피드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메모리를 멀리 꽂아 놓을 수 있게 됐어요. 저렇게 생긴 GPU 같이 생긴 저런 카드를 가지고 GPU 꼽는 슬롯에다가 메모리를 꽂을 수 있어요. 심지어 뭐 삼성 같은 데서 나오는 거는 앞에 이제 프론트 베이에 SSD 꼽히던 그 자리에도 꽂을 수 있죠. 뭐 다 PCI 기반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삼성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이런 데서 만들고 있는 CXL 메모리는 이제 메모리사니까 그냥 뭐 메모리를 만드는 거죠. 메모리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CXL 프로토콜도 다 지켜야 되고 저기에 꽤 좋은 성능으로 저기까지 메모리 이제 데이터를 딜리버 하려면은 그것도 저희도 뭐 똑같은 거 하고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뭐 스타트업이 뭐 대기업도 하고 있는 일을 저희가 해서는 이제 답이 없잖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CPU에 달려있는 D램에서 데이터를 로드 스토어 하는데 100나노세컨드 정도 걸려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CXL 메모리들 실제로 레이턴시 측정해보면 뭐 많은 논문들에 나왔듯이 한 250나노세컨드 정도가 걸립니다. 2.5배 느려요. 레이턴시 측면에서는. 물론 이거는 이제 잘 조작된 어떤 그 테스트 환경에서 랜덤 액세스에 가까운 그런 레이턴시를 측정한 거고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뭐 2.5배가 느리냐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캐시를 쓰기 때문에 캐시가 다 프리패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응용에서는 또 많이 느릴 수도 있고 어떤 응용에서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랜덤니스가 커서 페이지 폴트 TLB 미스가 먼저 나면 TLB 미스에 의해서 페이지 테이블 워크가 일어나고 그거 레이턴시가 도미넌트해서 이거 레이턴시가 안 보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예를 들어서 또 뭐 페이지 테이블이 그러면 CXL 디바이스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재앙이 벌어지고요. 뭐 하여튼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아직 아키텍처적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쨌든 느리단 말이죠. 레이턴시가 길고 그래서 저렇게 느린 메모리에 우리가 메모리를 더 붙이려고 한 이유는 그만큼 데이터가 더 많고 메모리를 더 많이 필요해서잖아요. 먼 곳에다가 메모리를 더 붙이고 데이터를 더 많이 갖다 놨는데 CXL은 로드 스토어란 말이죠. 로드 스토어로 저 데이터를 어쨌든 하나씩 결국 다 읽어가야 된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효율적일 것인가. 그러면 이제 이 디바이스에 여기 칩에 있는 어떤 컴퓨팅 유닛이 이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들을 미리 한번 뭔가 걸러준다면 예를 들어서 압축을 풀고 테이블 스캔을 해서 필터링을 좀 하고 조인을 해서 결국 한 100GB 정도 있던 데이터를 1GB로 줄인 다음에 1GB 테이블만 최종 결과로 CPU가 읽어가게 만들어 줄 수 있다면 그럼 사실 뭐 저기에 레이턴시가 뭐 얼마나 걸리고 이런 건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되겠죠. 그게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이고, 사실 이 비슷한 걸 옛날에 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 컴퓨테이셔널 SSD 뭐 이런 거에서 인스토리지 프로세싱 뭐 이런 거에서도 뭐 비슷한 거를 하려고 했었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SSD 가이였기 때문에 SSD에서 저희도 그런 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SoC 안에 프로세서도 많이 넣어보고 그거 가지고 뭐 이것저것 데이터도 핸들링 해보고 뭐 해봤는데, 이게 SSD 안에서 할 때 가장 큰 단점은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기는지 모른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일 시스템 메타데이터까지 읽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걸 모르면 주어진 페이지, 그러니까 호스트가 찍어주는 페이지들을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하는 거 뭐 물론 할 수 있는데 그게 언제나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SSD들은 보통 엔터프라이즈에서는 레이드로 이렇게 엮어서 뿌려버리고 이러니까 다 깨져요, 이게 데이터가. 저희가 데이터의 온전한 현상을 알기가 되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POC 하고 나면 그 다음 넥스트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좀 겪어보다가, 아, 이거는 이제 CXL은 이거 자체가 그냥 메모리예요. 물론 조금 느린 메모리긴 한데, 이게 호스트에서 봤을 때 그냥 시스템 메모리랑 똑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CXL 메모리에다가 어레이를 하나 잡아놓고 포인터로 내가 캐스팅해서 그냥 거기다 쓰면은 그냥 CXL 메모리 그냥 쓰여요. 그냥 똑같이. 네. 그렇다는 거는 내가 메모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전부 다 알고 있고, 이게 전부 다 나한테 다 들어있다는 거죠. 물론 한 가지 이제 권리적거리는 게 하나 있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버추얼 어드레스가 좀 걸려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메모리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온전한 현상들이 다 여기에 있고, 여기에서 굉장히 이제 뭐 자연스럽게 모든 일들이 다 데이터 스트럭처가 그냥 전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별다른 메타데이터 없이도 우리가 트리를 여기다 우리 메모리에다 그려놓으면 트리 다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컴퓨팅을 할 때 데이터들을 다 우리 메모리 안에서 다 액세스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데이터 이동을 줄여준다라는 걸 이제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뭐 그런 그림인데요. 네, 그냥 뭐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데이터 프로세싱, 이런 데이터 프로세싱이 어디에 쓰이냐라는 걸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뭐 이게 AI가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뒤에 데이터들이 있어야 그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모으고 어떤 식으로 처리해서 어떻게 AI에 집어넣을 것이냐, 이런 걸 이제 보통 이제 뭐 AI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하고,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한다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스노플레이크라든지 데이터브릭스라든지 최근에 팔란티어라든지 이런 원래 전통적으로 사실 데이터 분석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해주는 그런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던 회사들이 요즘 다 AI 회사로 포지셔닝을 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이는 AI도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언제까지 챗봇에 아무 질문이나 던지는 그런 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회사에서 필요한 정보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정보들인 거예요. 내가 내년 다음 해에 어떤 물류나 마케팅 플랜을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의 어떤 플랜들을 넥스트 플랜을 세우기 위해서 기초 자료들이 이제 필요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하냐? 저 비슷한 뭐 20대 여성들이 우리 제품의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봐라고 이제 임원이 이야기를 하면은 밑에서 이제 마케터들이 막 나서서 뭐 조사를 하고, 필요하면은 밖에 있는 뭐 에이전트들을 고용을 해서 조사를 막 해서 분석하고 며칠 작업을 해서 예쁜 그래프로 딱 만들어서 이제 임원한테 보고하면 아 잘했어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높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아무도 그렇게 안 하죠. 사실은 지금은 다 데이터가 쌓이고 클릭할 때마다 페이지에서 잠깐 내가 눈을 돌릴 때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살 때마다 모든 정보들은 다 기록이 되고 있고, 그 정보들을 다 다시 꺼내서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제품을 위에 올려야 되고 어떤 물량을 어디에 로지스틱스를 배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분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거기를 조금 더 똑똑하게 하기 위해서 예측이 됐던 서머리가 됐던, 그게 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요약하는 것이 됐던 LLM이든 머신러닝이든 이런 것들을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론 챗GPT, 뭐 코파일럿 여기서도 물론 뭐 돈이 나오고 가치가 있겠지만 단순 챗봇
보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실제 비즈니스 로직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시는 그런 이커머스뿐만 아니라 모든 뭐 네카쿠베라 뭐 이런 회사들이 사실 내부에서는 이런 파이프라인들을 굉장히 많이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어떤 데이터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계속 주기적으로 돌리면서 아니면 데일리로 돌리면서 계속 이런 데이터들을 뽑아내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넥스트는 어떻게 될 것인지 늘 예측하고 평가하고 요약하고 보고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런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데이터들을 AI에 잘 정제해서 집어넣어야 AI가 뭔가 밸류어블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챗봇만으로는 그냥 뭐 좀 가치가, 물론 거기도 가치가 있지만 가치가 좀 떨어지고 그걸 어떻게 비즈니스화 시킬 것인가, 이걸 고민하다 보니 점점 이런 데이터 파이프라인들을 이제 잘 만드는 거, 이걸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 이런 걸 이제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 엑시나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냐, 저희가 이제 단순히 메모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컴퓨팅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CXL이 시스템에서 봤을 때 메모리가 없는 누마 노드로 보인다라고 혹시 CXL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보셨을 텐데, 컴퓨팅이 없는 누마 메모리 노드에다가 저희가 다시 컴퓨팅을 집어넣으면 컴퓨팅이 되는 누마 노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는 사실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심리스하게 인테그레이션이 잘 된 어떤 메모리 노드를 만드는데 거기에 이렇게 컴퓨테이션을 많이 집어넣어요.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많은 데이터들을 잘 다루기 위한 어떤 병렬 컴퓨팅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내부에 이제 MU라고 부르는 메모리 액셀러레이션 유닛이라고 부르는 RISC-V 코어예요, 사실은. 스몰 RISC-V 코어를 수천 개 집어넣고 있어요. 이게 이제 단순히 코어를 수천 개 집어넣는다는 이야기는 그냥 금방 이 버스의 그 병목 현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모두가 다 이제 로드스토어를 때린다고 생각해 보면 어딘가에서는 버스에서 만날 거고, 거기서 없더라도 저기 밑에까지 내려가면 결국 디램 어딘가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럼 디램은 어쨌든 한 시점엔 하나의 명령밖에 처리 못하니까 1000개가 쏘면은 누군가는 서비스가 되고 누군가는 못할 거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남들은 어떻게 해결하냐? 다 뭐 캐시죠. 그래서 점점 캐시 메모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CPU에 옛날에 수십 메가 들어있던 게 요즘 100메가씩 들어있고 막 캐시가 계속 막 늘어나고 있죠. 게임 성능은 캐시의 크기에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AMD가 3D 캐시 막 이런 거 올려가지고 캐시를 512메가씩 때려박고, 그래서 캐시가 많아서 게임이 잘 되고 뭐 이러잖아요. 네, 모든 건 다 캐시 메모리가 굉장히, 캐시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1000개의 그 RISC-V 코어를 저희가 ISA만 ISA 가져오고 그 다음에 커스텀 인스트럭션들을 좀 집어넣어서 저희가 이제 커스텀 설계를 좀 하고, 거기에 이제 L1, L2, L3 캐시 레이어도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넣고, 이게 원래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L1, L2 캐시를 쭉 만들어서 암바 버스를 가지고, 상용 버스를 가지고 붙여보니까 이 사이 레이턴시가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인텔 CPU의 레이턴시랑 비교해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버스를 이딴 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버스도 이제 저희가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버스를 막 만들어서 여기 레이턴시를 다 최적화해서 실제 인텔 코어의 그 L1, L2, L3 캐시 레이어 그 레이턴시 수준까지 다 줄였어요. 네. 그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NOC도 저희가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 게, 이제 그걸 다 만들고 이걸 풀칩으로 임플리멘테이션 하려고 딱 뿌려보니까 이게 칩이 꽤 크거든요. 저희 칩이 인터페이스도 많고 막, 그래서 풀칩에 뿌리니까 이게 타이밍이 전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걸 칩을 어떻게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실제로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하드웨어 팀은 이런저런 이제 이런 하드웨어 아키텍처, 실제 이 컴퓨팅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저렇게 많은 코어를 넣는 다른 친구들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고 우리가 그 수준까지 가려면 어떤 기술들을 개발해야 되는지를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칩을 잘 만들었다고 치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리스크5 코어가 1000개 있으니까 이제 잘 써보세요 라고 드리면은 되게 어려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드려야 돼요. 저희 고객들한테. 그래서 저희가 코어를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심지어 커스텀 인스트럭션들도 꽤 많고 저희가 좀 수정한 부분도 좀 있어서 LLVM을 가져와서 컴파일러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컴파일러 다 만들고 C, C++ 라이브러리 전부 다 포팅하고, 최근에는 러스트라는 이제 새로운 랭귀지 아시나요? 네, 러스트 랭귀지가 유행하고 있어서 저희 데이터베이스 팀에서 러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러스트 컴파일러도 포팅을 했어요. 러스트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개발 환경이란 게 이런 병렬 컴퓨팅을 그냥 하드웨어 가지고 막 박치기 하면서 개발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인텔 프로세서에서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만 해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 멀티 코어 프로그래밍 1000개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드웨어가 실제로 있기 전에, 아니면 하드웨어의 비지빌리티보다 훨씬 더 높은 어떤 수준에서 미리 모델링하고 미리 테스트하고 미리 우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 이 하드웨어를 다 에뮬레이션하는 그런 시뮬레이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서 저희 실제 바이너리들이 막 올라가서 다 동작하고, 실제 코어가 뭐 수천 개는 아니지만 수백 개는 동작하고 막 이런 어떤 환경들이 꾸며져 있거든요. 이거 이따가 또 조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뮬레이터, 그럼 그걸 개발하기 위한 어떤 개발 환경,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갖춰야 되죠. 이렇게 해서 SDK 세트를 만들어서 저희 홈페이지에 이미 릴리즈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개발 환경이에요. 이제 실제로 저희 디바이스를 가지고 코딩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이제 이 SDK를 가지고 이제 코딩을 해보실 수 있고, 뭐 그걸 가지고 이제 디바이스까지 쭉 이제 심리스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만드는 건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이제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이 태스크를 디바이스까지 전달할 것인가? 디바이스에 1000개의 코어가 있는데 이 1000개의 코어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고, 데이터는 어떻게 전달할 거고, 받을 때는 어떻게 받을 거고, 싱크로나이즈는 어떻게 할 거고, 뭐 이런 이제 문제들을 다 제공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쿠다가 그렇게 하듯이. 쿠다 보면 쿠다 맨카피하고 세드 런치하고 싱크로나이즈하고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런 이제 로우 레벨 API들을 이제 또 하나하나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고 보니까 저희도 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뭐 쿠다 코딩을 어디까지 해보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실제로 밖에서 쿠다를 로우 레벨로 완전히 다 코딩하는 분들은 잘 없어요. 뭐 일부 몇몇 시뮬레이션 직접 이제 하는 뭐 그런 데 말고는 거의 다 쿠다 라이브러리 가져다 쓰잖아요. 심지어 쿠다 라이브러리도 아니죠. 위에 이제 텐서플로우, 뭐 파이토치 뭐 이런 데서 쓰시죠. 그러니까 밑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도 되죠. 저희도 이제 그런 환경을 좀 제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런 로우 레벨 드라이버를 먼저 좀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 내부에서 이걸 쓰기도 너무 어려우니 이걸 좀 어떤 앱 섹션 레벨을 좀 높여보자 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좀 찾다가 데이터베이스, 이런 분산 데이터베이스에서 많이 쓰이는 패러다임이 사실 또 맵리듀스라는 좋은 또 프레임워크들이 있잖아요. 맵리듀스가 되게 좋은 점이 데이터 패러렐이기 때문에 서로 어떤 워커 스레드들 간에는 서로 잘 몰라도 된다는 점, 이렇게 셔플할 단계에서 물론 알아야 되지만, 그런 어떤 점들을 좀 저희 이제 패러렐 스레드들에 잘 매핑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았고, 그래서 맵리듀스, 뭐 정확하게는 맵리듀스에서 맵 부분에 좀 더 방점이 찍히지만 그런 이제 API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맵이라는 어떤 API에 커널과 패럴리즘 뭐 1000개, 10,000개 이렇게 패럴리즘을 기술하면 저희 이 런타임 라이브러리가 이 익스큐션을 1000개로 쪼개서 쫙 뿌려주고 싱크로나이즈까지 다 해주는 그런 이제 API를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 맵리듀스가 하는 일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뭐 수십 대 혹은 수백 대의 어떤 워커 노드들이 있는데, 그걸 유저가 굳이 하나하나 다 컨트롤하지 않더라도 맵에다가 실으면 쫙 뿌려주고 뭐 걷어주고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앱 섹션을 위에 올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코딩하기가 편해졌죠. 내가 어떤 커널을 잘 만들고 그걸 패러럴하게 잘 만든 다음에 맵 위에 태우면 이게 쫙 뿌려지겠구나. 하지만 이제 여전히 코딩을 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이제 바로 위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저희가 이제 직접 또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벨록스라는 메타에서 사용하는 네이티브 C++ 엔진이 있어요. 그 녀석이 이제 메타의 프레스토 혹은 트리노라는 그 데이터베이스 엔진에서 백엔드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엔진이고, 물론 스탠드얼론으로도 그냥 쿼리 데이터 프레임 같은 그런 거 쿼리 처리하는데도 쓸 수 있어요. 그 엔진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시작해서 저희 이 디바이스로 쿼리를 보내서 쿼리 오프로딩 해주는 그런 SQL 프로세싱 엔진을 저희 이제 DB 팀에서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 처음에는 동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저희 패러렐리즘을 어여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동작시키고, 좀 더 계산을 해서 이제 성능을 내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저희 내부에서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이제 하이 레벨의 어떤 그런 데이터 스페시픽한 뭐 올랩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벡터 서치를 위한 뭐 벡터 시뮬러리티 펑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하이 레벨에서 제공을 하면은 좀 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실제로 데이터 프로세싱 할 때 그걸 이제 콜하거나 플러그인 하는 형태로 해서 이 SQL 프로세싱들을 실제로 너무 많은 걸 이제 우리 디바이스 뭐 이런 것들 너무 많이 어웨어하지 않고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이제 저희가 저희 소프트웨어 팀이, 그리고 프로덕트를 이제 릴리즈하는 관점에서 이런 소프트웨어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드웨어 형상으로 보자면 이런 카드 형상이 먼저 아마 나오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이렇게 메모리들만, 컴퓨테이셔널 메모리들만 잔뜩 꼽혀 있는 이런 어떤 서버 셰시 형태. 그 다음에 요거는 다음번에 슬라이드가 있을 거네요. 네. 요거는 이제 SSD랑 좀 결합을 해서 이제 삼성의 그 CMMH랑 조금 비슷한 거긴 한데, 저희는 저희 디바이스 컨트롤러가 PCI 루트 컴플렉스 포트를 또 가지고 있어요. CXL 포트 말고 루트 컴플렉스 포트를 따로 가지고 있어서 저희 디바이스 밑에다가 직접 SSD를 붙일 수 있는 그런 형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SSD 용량만큼을 호스트의 그냥 메모리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CMMH랑 그 베이스는 비슷한데 저희가 하는 거는 SSD 컨트롤러가 그걸 하는 게 아니고, SSD는 따로 있고 그냥 오프 더 쉘프 SSD를 그냥 꽂으면 되고, 저희가 하는 거는 그 SSD 용량을 저희 디바이스 카드, 이 녀석에 있는 저 딤, 여긴 뭐 물론 딤으로 그려져 있지만 딤이던 아니던 어쨌든 D램에다가 이제 swap in out 하면서 D램에다가 이제 캐싱하는 거죠. 그러면 SSD가 저 CXL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경우와 차이가 뭐냐면, SSD는 기본적으로는 플래시 인터페이스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핀과 하드웨어 이제 부동산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D램을 얼마나 붙일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예요. 결국은 뭐 거기에 32기가, 뭐 16GB 정도의 D램을 붙여서는 아주 큰 캐싱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거든요. SSD는 8테라, 4테라, 8TB인데 32기가 가지고 그렇게 큰 캐싱 효과를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이 디바이스는 한 장에 뭐 1테라 혹은 2TB의 D램이 장착될 수 있어요. SSD가 뒤에 뭐 32테라 SSD가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뭐 16대1 혹은 뭐 그 정도 비율로, 그리고 워킹셋이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워킹셋이 한 1TB 정도가 워킹셋이다,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의 워킹셋을 충분히 트래킹하면서 뭐 데이터베이스에 지금 뭐 IO 프리패칭 하는 것처럼 약간의 프리패칭 힌트나 아니면 뭐 어떤 예측 가능한 어떤 시퀀셜 패턴이라든지 어떤 패턴이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D램에 프리패치를 하면서 D램 성능으로 이 SSD 사이즈만큼의 메모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약간의 퍼시스턴시까지 포함해서, 네, 그런 이제 솔루션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요거는 또 좀 이따 또 슬라이드가 하나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시간을 계속 써도 되나요? 좀 다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조금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CXL로 이런 가속을 하는 거랑 그냥 기존 PCI 익스프레스에서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PCI 익스프레스는 이런 걸 못 하는 거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PCI에서는 뭐 쿠다 써보셨으면 쿠다 맨카피 하잖아요. 앞뒤로. 그렇죠? 일단은 데이터는 CPU 메모리에 있는 거고, CPU 메모리에 있는 걸 GPU 메모리로 보내야 되는 거죠. 보내면 GPU든 뭐 다른 엑셀러레이터는 자기 메모리 공간 안에서 이 데이터들을 이제 핸들링합니다. 그래서 처리를 다 한 다음에 자기 메모리에 써놓으면 이걸 다시 호스트가 긁어가요. 이렇게. 그렇죠? 맨카피 해가지고 다시 호스트 메모리에 놓으면 그제서야 이제 CPU는 나의 데이터가 된 거죠. 이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이 CPU의 메모리 스페이스와 엑셀러레이터의 메모리 스페이스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시스템에서 봤을 때 저 엑셀러레이터가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물론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오해하겠지만 시스템 입장에서 봤을 때 CPU가 저 메모리를 직접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은 원래는 없어요. 뭐 몇 가지 예외를 통해서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방법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메모리를 카피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면 메모리 카피하는 PCI 익스프레스로 메모리 카피한다는 게 뭐 밴드위스는 어느 정도 나오지만 이게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타야 되고 PCI 익스프레스가 또 기본적으로 QS가 그렇게 좋은 인터페이스는 원래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레이턴시가 이제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메모리 데이터 무브먼트에 걸리는 시간을 어떻게든 가려서 거기랑 뭐 컴퓨테이션을 오버랩 한다든지 뭐 이런 기술들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짤막짤막한 데이터를 여러 번 보내면 손해고 긴 데이터를 한꺼번에 쫙 트랜스퍼하고 좀 오랫동안 컴퓨테이션을 시키고 또 데이터를 한 번에 쫙 가져오고 뭐 이런 스킴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오버랩도 잘 되고 내가 컨트롤하기도 좋으니까. 근데 CXL은 여기 CXL 메모리가 있는데 이 메모리는 사실 CPU 거예요. CPU 메모리예요. 시스템에 부팅할 때부터 바이오스가 저 메모리 영역을 전체 시스템 하드웨어 주소에 어딘가에 딱 박아줘요. 이렇게. 이 메모리는 여기야 라고 딱 박아주고 이 메모리의 주소가 이미 딱 결정되고 거기에 로드스토어 하면 로드스토어가 돼요. 그냥 저 메모리는. 이제 그거를 뭐 조금 더 이제 뭐 인터리빙을 한다든지 뭐 덱스 디바이스처럼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다음 이야기고 기본적으로 시스템은 이 메모리를 시스템 어드레스에 박아버려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CXL 니어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이 이 메모리를 접근하는 게 사실은 허락을 받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왜 허락을 받아야 되냐면 CPU 거니까요. 내 게 아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여기를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가능하거든요. 자기 메모리니까. CPU가 그걸 알고 여기다 트랜스퍼를 해줬고 자기 메모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접근해서 마음껏 쓸 수 있어요. 여기는 이 모든 메모리는 다 CPU 거예요. CPU 여기다 무슨 짓을 했는지 난 모르잖아요. 잘. 근데 여기를 그냥 막 쓴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쓰기 위해서 우리는 캐시 코헤런시를 추가한 거죠. 여기다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쓸 거면 데이터 코헤런시가 맞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CPU가 원래 데이터를 썼을 때 그 데이터는 일단 캐시에 걸리잖아요. 그죠? 캐시에 걸리고 그 데이터가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면 얘한테 라이트백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여기까지 오고 난 다음에 얘가 써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CXL 메모리는 캐시 코헤런트한 어떤 그 메모리 버스인데 메모리 버스를 통해서 이제 이걸 하는 건데 캐시 코헤런트하다는 의미는 저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얼로케이션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핫 데이터를 여기다 놓으면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캐시로. 근데 오퍼레이션 하기 위한 뭐 스택이라든지 뭐 자주 사용하는 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다 놓고 약간 내가 대량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어떤 그런 약간 콜드한 힙 같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힙들은 여기다 얼로케이션하고 뭐 이런 얼로케이션 정책들이 좀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여기에 얼로케이션 하는 순간부터 이 디바이스와 여기에 있는 캐시는 코헤런트 해줘야 돼요. 코헤런트 하게 만드는 게 이제 CXL 디바이스가 하는 역할이고 CXL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고 해서 다 코헤런트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CXL 프로토콜이 코헤런트 프로토콜을 제공은 하지만 그걸 어떻게 임플리멘테이션 하느냐는 다 이걸 만드는 벤더, 그러니까 컨트롤러 벤더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이쪽이 저희 칩인데 칩 내부에 뭐 수능 로직이 들어가는 거죠. 수능 로직이란 건
호스트 CPU의 캐시 라인이 우리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캐시에 갔을 때 어떤 상태인지를 이제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가져갔는지, 메시 스테이트 있죠. 모디파이드, 익스클루시브, 뭐 쉐어드, 인밸리드 그런 스테이트들을 기록하고 있다가 이제 저희 프로세싱 유닛이 여기서 동일 영역을 액세스하려고 할 때 이 녀석이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호스트 캐시에 있는지. 호스트 캐시에 있다면 그거를 여기로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액세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수능 로직이 필요하고, 이 수능 로직이 없으면 백 인밸리데이션이란 걸 날릴 수가 없고, 백 인밸리데이션 못 날리면 CXL이지만 캐시 코어런트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영역을 이제 캐시 코어런트 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좀 없어 보이니까 소프트웨어 코어런트 뭐 이런 식으로 부르죠. 이제 소프트웨어 코어런시 영역이란 건 유저가 알아서 캐시 플러시를 하면서 써야 되는 그런 영역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거꾸로 이렇게 하드웨어가 스눕 로직을 넣어서 스눕을 지원하게 되면 이건 하드웨어 코어런스가 있는 거고, 이런 디바이스를 만들고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는 저희밖에 못 봤습니다. 몇 년 동안 찾아봤지만 못 본 것 같고요. 물론 앞으로는 누가 만들겠죠. 네, 만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리다가 뒤로 밀어놓은 게 이제 버추얼 어드레스예요. 네. 이 메모리가 이제 호스트 메모리에 속해 있다는 거는 뭐 좋은데, 우리가 실제로 호스트에서 OS 위에서 코딩을 할 때 다 버추얼 어드레스를 사용하잖아요. 그것도 유저별로 버추얼 어드레스를 사용하는데, 이게 버추얼 어드레스를 디바이스에서 GPU에서 생각해 보시죠. GPU에서 링크드 리스트로 되어 있는 자료 구조를 GPU에 오프로딩 하는 방법, 트리, 그래프 오프로딩 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부 다 인덱스 기반으로 다 바꾸고 서로의 연결을 다 인덱스로 만들고 데이터를 정형화시키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트랜스퍼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포인팅을 할 수가 없으니까. 포인터가 엉뚱한 데를 가리키고 있을 거니까 트랜스퍼 하고 나면 다른 어드레스 스페이스로 가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뭐 데이터 스트럭처라는 게 전부 다 뭐 기본적으로 다 포인터잖아요. 뭐 오브젝트는 다 포인터로 가리키고 있고, 그런 것들을 유저가 잔뜩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오프로딩 하기가 너무 어렵거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메모리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있긴 있어요. 여기 안에 포인터들이 막 있어서 얘네들이 서로 막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서로. 근데 이걸 이제 오프로딩 하려면 버추얼 어드레스를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호스트 유저 프로세스가 사용하고 있는 버추얼 어드레스를 저희 내부에서도 그대로, 저희 MU 프로세서도 그대로 버추얼 어드레스로 접근을 하면, 그 중간에 MMU가 있어야 되겠죠. MMU가 이걸 피지컬 어드레스로, 심지어 디바이스 피지컬 어드레스로 트랜슬레이션 해가지고 밑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하드웨어 아키텍처에 이렇게 막 크게 잘 보이진 않지만 이런 걸 만드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MMU 만들고 스눕 만들고 이거를 호스트랑 얼라인 시키고 호스트 버추얼 어드레스 테이블을 가져오고 이걸 심지어 성능을 낼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죠. 이게 MMU가 성능이 안 나오면 결국 다 꽝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아키텍처를 연구하고 이거를 다 구현하고 나면 그냥 CPU 만드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시작할 때는 사실 여기까지 갈지는 사실 솔직히 잘 몰랐어요. 처음엔 잘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CPU 만드는 거랑 거의 똑같은 일을 저희가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다 집어넣어서 지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임플멘테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그샘플인데요. 로레벨 아까 세 가지 레이어가 있었잖아요. 로레벨 API들 그냥 복잡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일 복잡한 걸 그냥 가져온 거고요. 이렇게 코딩하기는 좀 쉽지가 않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런 맵리드스처럼 물론 하드웨어 전혀 어여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요. 어떤 뭐 커널도 있어야 되고 그걸 어떤 로드하는 잡이라는 어떤 단위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하고 나면 그냥 단순히 여기 패러리즘 이게 이제 내가 몇 개의 스레드로 이걸 쪼개서 익스큐션 할 거냐 이거든요. 여기에 100을 쓰면 100개로 쪼개주고 뭐 10만을 쓰면 10만 개로 쪼개져요. 근데 저희 프로세서가 1000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10만 개를 쪼개버리면 이게 1000개씩
여러 번 이제 100번 익스큐션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관리들을 다 이 뒤쪽으로 다 이제 숨겨놨어요. 이 모든 스레드 관리들 이걸 뿌리고 다시 거두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유저가 굳이 거기까지 많이 신경을 안 써도 되도록 이제 많이 뒤로 이제 앱섹션을 좀 많이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어떤 주어진 룰을 좀 잘 지키고 요 정도만 잘 지키고 요거는 이제 저희 커널 코드거든요. 실제 그냥 C++이에요. 그냥 스탠다드 소팅 이런 거 그냥 써도 되고 이렇게 커널 코딩을 해놓으면 이제 이게 파셜 소팅을 이제 패러럴하게 뿌려서 이제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머진을 하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이쪽 알고리즘 여기를 좀 더 이제 집중해서 개발을 한다든지 여기를 옵티마이즈 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심플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요 앞에 보시면 이게 지금 한 개 스레드를 하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이게 뭐 얼로케이션 하고 뭘 주고 태스크 익스큐션 하고 기다리고 뭐 하는 걸 하는데 이게 한 스레드 용이니까 이거를 100개 패러리즘 만들려면 이거 100번을 뭔가 이렇게 루프를 돌면서 이걸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좀 트리키한 그런 작업이죠, 사실은.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좀 감소시키는 게 저희 이제 패러럴 프로그래밍 API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위에서 이제 이것도 코딩을 실제로 해야 되니까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이제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엑스플레어라고 부르는 녀석이 이제 조금 더 하이 레벨의 어떤 쿼리 익스큐션 엔진이에요. 그래서 쿼리를 substrate라는 포맷으로 이제 쿼리를 받고 밑에서 뭐 파케이 파일 같은 것들을 이제 던져주면 파케이 파일 디코딩하고 이걸 풀어서 칼럼들 익스트랙션하고 거기서 필터링해서 다른 칼럼이랑 조인해가지고 에로 포맷으로 테이블 만들어서 결과를 호스트한테 보내주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어떤 익스큐션 엔진을 만들고 있어요. 요거는 벨록스는 C++ 엔진인데 저희는 러스트로 이제 또 옮겨와서 러스트로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좀 더 간단한 예는 이제 벡터 같은 것들이죠. 보면 뭐 KNN 쿼리 같은 것들 뭐 간단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디에 가도 KNN 쿼리는 KNN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펑셔널한 그런 API들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을 하면은 그 밑에 이제 복잡한 무슨 뭐 커널 코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안 해도 좀 쉽게 옵티마이즈된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치 CU 블라스트, 뭐 CU DNN 뭐 이런 거 쓰는 느낌으로 좀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SDK라는 곳으로 들어가 보시면 지금 아직 그 CXL 디바이스가 그렇게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붙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컴퓨테이셔널 이제 그건 완전히 새로운 거고,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전체를 다 모델링해서 QEMU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QEMU에 CXL 호스트가 있고 QEMU 디바이스로 저희 디바이스 모델이 붙어 있고 거기 안에 컴퓨테이션 하는 유닛도 들어가 있고 저희 아까 컴파일러를 포함한 그런 SDK 다 들어있어서 거기서 실제로 뭐 간단한 아까 소팅 이그젬플 같은 것들을 실제로 코딩해서 돌려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좀 되어 있어요. 좀 아쉬운 건 아직 이게 퍼포먼스 모델이 아니고 펑셔널 모델이에요. 퍼포먼스 모델은 이런 매니코어의 캐시에 뭐 이런 것들에 시스템 퍼포먼스 이밸루에이션을 좀 더 해서 그걸 콜레이션 좀 한 다음에 좀 저희가 이제 점차적으로 좀 적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펑셔널 모델이라는 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면 저희가 이것들 다 말아서 도커 이미지로 릴리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커 이미지만 받아서 그냥 런 해보시면 이게 잘 돌아갈 거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튜토리얼이나 어떤 설명들이 좀 잘 되어 있어요. 조금 몇 가지 따라가시다 보면 CXL 메모리를 가지고 컴퓨테이션을 오프로딩 한다는 것이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구나. 이게 스트럭처를 좀 이해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 여기 SSD 하시는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요 슬라이드까지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걸 뭐 페타바이트, 뭐 인피니트 메모리 뭐 이렇게 뭐 부르고는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저희 컨트롤러에 루트 컴플렉스 포트가 NVMe를 그냥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스위치 같은 걸 붙이면 여러 개 붙여서 이쪽에서 이제 레이드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SSD가 그냥 혼자 쓰여가지고는 이게 메모리 수준의 어떤 릴라이빌리티를 만족시키기가 조금 어려워요. SSD가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다가 SSD를 여러 개 붙이고 이걸 레이드를 걸어서 좀 더 이제 릴라이어블한 어떤 메모리로 실제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만들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렇게 붙여놓고 이제 실제 내부는 SSD 페이지를 D램 페이지로 계속 이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부에 SSD처럼 매핑 테이블 같은 게 있고요. 매핑 테이블이 있고 이 매핑 테이블을 참조해서 CXL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매핑 테이블을 보고 D램으로 바로 갈지 페이지 폴트를 낼지 뭐 이렇게 결정을 해서 페이지 폴트가 나면 여기서 이렇게 가져오고 그럼 어떤 페이지는 쫓겨나겠죠. 그럼 빅팀이 처리되고 그래서 이쪽은 일종의 그런 빅팀 아니 뭐 캐시 D램 기반으로 캐시를 구현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들어가 있고요. 뭐 LRU, 프리패치 이런 것들 알고리즘들이 이제 구현이 가능하고 들어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더티 관리도 하고 뭐 조금 더 하면은 사실 뭐 웨어 관리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어요. 저런 레이드를 걸어서 하는 뭐 이런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32테라, 16테라, 32테라, 여기는 뭐 1테라 이렇게 돼서 여기로 이렇게 캐싱해서 워킹셋을 만든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S사에서 하는 거랑 비슷하지만 좀 다른 어프로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 D램과 SSD가 수명 라이프 사이클이 달라요. 완전히 다른 디바이스거든요. SSD 훨씬 복잡한 디바이스고 D램 좀 간단하고 그 대신에 릴라이비티가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분리해서 관리하고 서로 다른 어떤 그 릴라이비리티나 매니지먼트나 이런 것들의 정책들을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좀 그리고 메모리 용량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게 좀 분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형태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뭐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도입할 때 말씀드렸던 저희 대표님, 그 다음에 CTO님, 하드웨어 담당하신 CTO님, 저, 그 다음에 뭐 CSO님 이렇게 있고 김남승 교수님, 저기 UIUC의 김남승 교수님이 저희 CTA로 같이 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까지 소개 드렸고요. 뭐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 뭐 계속 사람들도 많이 늘리고 있고 재밌게 일을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이게 갑자기 홍보로 바뀌어. 네. 그래서 이런 컴퓨터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연구를 하고 같이 일을 뭐 하실 분들은 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